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기요, 1,000원만, 더도 말고 딱 1,000원만 적성해 주시오. 응? 학생 양반, 제발 부탁이야. 1,000원이요? 내가, 이틀을, 이틀을 아무것도 못 먹었다오. 제발 한 푼만. 지갑을 열어 돈을 확인해 보는데 한숨이 나오더군요. 고작 500원짜리 한 개와 낡고 빛발에서 찢어지기 일보 직전인 오래된 만원짜리 지폐. 그것이 지갑 안에 들어있는 전부였으니까요. 고아원에서 퇴소에 자립한 지 언 3년, 무명 배우, 겨우 1년 차인 나의 지갑 사정은 언제나 남루하기 짝이 없었죠. 죄송해요. 지갑 안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랑 만원짜리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500원. 500원이라도 어찌 안 될까? 요즘 물가도 엄청 올랐는데 500원으로 대체 뭘 하시게요? 그런 걱정까진 학생이 안 해도 되는데. 구겨지고 오래된 만원인데 이거라도 드릴까요? 지갑 안에 유물 같은 그 오래된 만원짜리를 보는데 문득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낡고 꼬질꼬질한 그 만원은 나에게 애증과 그리움, 내 정처 없는 방황에 산 역사와도 같아서 5만 가지 감정이 끌어오르는 회한의 화수분 같았죠. 너무 오래되고 지저분한 지폐라서 가게에서 안 받을지도 몰라요. 내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로 보여. 그거라도 나는 너무 감사할 따름이네. 노숙자 아저씨에게 만원을 건네는 나의 손이 어쩔 수 없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보기에도 낡고 쓸모없어 보이는 폐기 직전의 만원짜리 지폐였지만 한때 나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 같은 만원이었으니까요. 누군가 나에게 100만원, 1,000만원, 아니 1억 원을 주고 바꾸자고 해도 바꿀 의향이 전혀 없었을 만큼 나에게는 소중한 만원이었다고 할까요? 만원으로 뭘 사드실 건데요? 글쎄, 일단 너무 배가 고프니까 설렁탕이나 뭐 아닌 백반이라도. 네, 아저씨가 한 끼 배불리 사드시는 게 이 만원짜리 지폐가 할 마지막 임무 같네요. 근데 가만히 있어보자. 예산 만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오래되고 낡은 만원짜리일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소실 적에는 오래된 골동품들, 뭐 그런 거 같이 매기는 감정평가서로도 일했던 사람이요. 그래서 물건들을 쭉 보면 딱 안다고. 근데 이건 뭔가 깊은 사연이 있는 지폐 같은데. 가만 보자. 엄마, 우리 엄마가 날 고아원에 버리고 가면서 준 만원이에요. 어머니가, 자네를. 미안하다, 태경아.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데리러 올게. 5년만, 아니 3년만 기다려줘. 알았지? 어허, 청년 얼굴에 그늘이 진 게 괜한 게 아니었구만. 그게 엄마가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예요. 웃기죠? 고작 그런 말이 아들한테 남기는 마지막 편지라니. 근데 대체 왜 이런 귀한 만원을 고작 나 따위 인간한테 준다는 말이야? 흔적도 없는 엄마 찾아서 방황하는 일, 이제는 좀 그만하고 싶어서요.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엄마의 마지막 흔적을 그렇게 함부로 버리려고요? 한때는 만원짜리 지폐 쓰여진 엄마 마지막 메시지 읽으려고 열심히 한글 공부하던 때도 있었어요. 내가 한글도 떼기 전에 엄마가 날 버려서요. 저런. 어머니도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을 게야. 날 버릴 수밖에 없었던 엄마의 사정이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철이 들며 머리가 굵어가며 단 하룻밤도 빼먹지 않고 나를 괴롭혔던 의문. 엄마는 나를 왜 버렸을까? 정말로 돈이 없어서 나를 버린 거였을까? 엄마는 고아원에 나를 두고 가면서 돈 많이 벌어올게. 태경아, 엄마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라는 말을 남기고 흐느끼며 돌아섰으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밥을 조금 먹고 크레파스를 사달라고 떼쓰지 말걸. 내가 밥을 너무 많이 먹고 크레파스를 사달라고 엄마를 졸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서 나를 고아원에 버린 거다. 우리 집에는 돈도 없는데 내가 엄마를 귀찮게 너무 졸라서 엄마가 나를 버렸다. 한동안 나는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느라 하도 머리를 쥐어뜯어서 아침이면 원간 선생님께 혼이 나곤 했습니다. 왜 자꾸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머리칼을 쥐어뜯느냐고요. 엄마를 찾는 일에서 벗어나야 내가 뭐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10,000원 이제 버리려고 해요. 잠깐만. 근데 이 지폐 맨 밑에 한자로 적혀있는 성함이 어머니 성함 맞나? 이희정. 네, 맞아요. 우리 엄마 이름. 희자 정자. 자네가 혹시 그럼 그 밤무대 가수 이희정 아들? 네? 우리 엄마가 밤무대 가수요? 자네 혹시 엄마랑 자주 부르던 노래 있지 않나?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는 하얀 울태경이 얼굴. 아니, 아저씨가 이 노래 어떻게 아세요? 예? 자네 이름이, 그렇다면 태경이로군. 하태경. 네, 맞아요. 태경이. 하태경. 아하. 아무리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사라지만, 이런 기 막히고 코 막힐 우연이 다 있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우리 엄마를... 노숙자 아저씨는 한참을 말없이 내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노려보듯 꿰뚫어보는 그의 눈빛은 약간의 신기와 함께 설명하기 힘든 통찰력을 함께 갖춘 범상치 않은 눈빛이었죠. 얘기 끝에 아저씨는 자신의 이름이 장이라고 했습니다. 성은 선우, 이름은 장, 해서 선우장. 대를 이어 내려온 무병, 무당의 운명, 그것을 피해 밤무대를 전전했다 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곳을 따라다녀야 그나마 무당의 운명을 피할 수 있다고 해서요. 그러던 중 미사리의 술집에서 한 여인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이희정. 자기가 아는 한 세상에서 가장 고슬픈 목소리로 절절하게 마음을 울리는 노래를 부르는 여인이었다고요.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네 왼쪽 귀 위에 커다란 점이 혹시 하나 있나? 그걸 어떻게... 우리 아들 태경이 어려서 별명이 점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왼쪽 귀 위에 커다란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내 오른쪽 발목 위에 커다란 반점이 글쎄 아들아이 귀에 점으로 떡하니 나타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너희 엄마가 술만 취하면 하던 말이다. 지금 슬쩍 내 귀에 점을 보고 때려 맞춘 거 아니고요. 10,000원 적선에 대한 보상치고 너무 장황한 구라를 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렇게 서울역 항복판에서 빌어 퍼먹고 산다고 그런 거짓말 할 사람으로 보이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니까. 자네 유복자지. 자네 엄마가 임신 8개월 때 버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 지인 빚보증까지 잘못 써서 죽는 바람에 그 빚 고스란히 자네 어머니가 떠안고 혈혈단신 의지할 부모 하나 없던 자네 어머니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자네를 맡길 수밖에 없었어. 아저씨, 우리 엄마 진짜로 아시는군요. 이제야 내 말을 믿어. 우리 엄마 살아 계세요? 살아 계신다면 어디 계세요? 예? 마지막 본 거 언제예요? 하나씩 물어봐. 우리 엄마 계신 곳 알아요? 알아. 말씀해 주세요, 당장. 예? 지금 우리 엄마 어디 계세요? 예? 엄마 계신 곳 말해주기 전에 자네 엄마 이희정이 어떻게 살았는지부터 좀 듣게나. 지금 그게 문제인가요? 엄마가 계신 곳부터 말해요. 이거 보니까 당신 진짜 교묘한 사기꾼 아니야? 아님 나한테 돈을 더 원해? 보자 하니까 이 청년이 나를 보자기로 하나? 핫바지로 알아.
부모 없이 컸어도 눈이 저 섬진강 일급수 강물처럼 맑아서 반듯하게 컸구나 했더만, 위아래도 모르고 이리 막무가내였어, 청년.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니까 노여움 푸세요. 제발 노여움 푸시고 엄마 계신 곳, 우리 엄마 계신 곳 좀 빨리 말해달라고요. 노여움, 증오, 원망, 살이, 이 자네 눈에 그런 것이 가득해. 왜 자꾸 쉰소리만 하세요? 아저씨 혹시 우리 엄마 있는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한테 거짓말만 늘어놓는 거 아니죠? 엄마에 대한 증오, 미움, 분노를 내려놓게 하고 싶어서 그래. 당신 엄마 이정은 그렇게 아들한테 미움받아야 할 사람이 아니라서 자네가 엄마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엄마를 이해하게 만든 다음 어머니가 있는 곳을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 진짜 돌아버리겠네. 아저씨, 내가 가진 전 재산이 지금 현금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고아원에서 독립해서 혼자 산 지 얼마 안 되고 직업도 겨우 3류 엑스트라 무명배우 해서 겨우 가진 돈이 그게 전부예요. 그거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엄마 어디 있는지 좀 당장 말해줘요. 답답한 청년이네. 자네 엄마가 어디 있는지 내 말해줄 거야. 단 자네가 내 얘기를 다 들은 후에 못 말리겠네. 그럼 말해보세요. 어서 말해보시라고요. 내가 들어야 한다는 그 얘기요. 선호장 아저씨는 서울역 한 귀퉁이의 벤치로 나를 끌고 가서 기나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와도 같았죠. 주인공인 우리 엄마 이희정이 드라마 속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냐고요. 엄마는 나를 버리고 일단 밤무대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가진 게 주머니 속 재주라고 엄마는 결혼 전 앨범을 내기도 했던 가수였거든요. 앨범이 대박이 나거나 인기가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요. 몸이 약해 식당 일이나 마기를 할 수도 없었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엄마 입장에서 무대에서 노래 부르는 것, 그것뿐이었을 겁니다. 엄마 노래는 어땠어요? 한 마리 작은 새가 머리에 하얀 치자꽃을 꽂고 서글픈 울음을 지저귀는 것 같았다고 할까? 머리에 하얀 치자꽃을 꽂고 서글프게 노래 부르는 건 빌리 할러데이 아닌가요? 네 엄마 별명이 그래서 미사리의 하얀 빌리였어. 네 엄마는 피부가 배곡처럼 갓 삶아서 까놓은 달걀처럼 하얗고 고왔으니까. 아저씨는 노래 부르는 엄마를 어떻게 알게 된 건데요? 선우장 아저씨는 엄마가 노래 부르는 클럽의 매니저였다고 했습니다. 감정평가사 일을 하다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고 큰 빚을 져서 도망다니는 와중에 무병까지 겹쳤고 급하게 자리 잡은 일이 밤무대 클럽의 매니저였다고 했죠. 젊은 시절 한 주먹했던 터라 클럽에서 술 먹은 취객들의 골치 아픈 언행이나 다툼을 한 큐의 힘으로 해결하는 일, 그런 일들이 클럽의 질서와 수지를 정리정돈하는 그런 허드렛 일, 그런 일이 선우장 아저씨의 임무였고요. 그곳에서 미사리의 하얀 빌리, 우리 엄마 이희정 여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밤무대 세계에서 나름 유명 인사였다고 합니다. 얼굴 반반하고 노래 잘 부르고 남자들한테 인기도 많은데 돈을 버는 족족 허투루 안 쓰고 지독한 짠수린처럼 악착같이 모았다고요. 자네 엄마는 밤무대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다른 여느 가수들과 많이 달랐다. 엄마는 3년 있다 나를 데리러 온다고 약속해놓고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나 데리러 오지 않았어요. 자네 엄마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어. 사정? 그 빌어먹을 놈의 사정이라는 게 대체 뭔데요?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어디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소리 좀 빽빽 지르지 말어 이 나쁜 자식아. 네가 네 엄마에 관해 대체 뭘 안다고 고래고래 고함이냐? 이 불효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아니 아저씨야말로 왜 나한테 고함이세요? 내가 엄마 없이 어떤 세월 산 줄 알아요? 네? 그 눈깔 좀 고만 부려리고 아저씨 말 마저 들어. 네 엄마 이희정은 아들한테 그런 대접 받아야 할 여자가 아니야. 엄마가 아무리 힘들었고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날 버린 건 사실이에요. 나를 찾으러 오지도 않았고요. 네 엄마 하루에 한 끼 간장밥만 먹어가며 악착같이도 모았다. 그게 왜였겠냐?
하루라도 빨리 널 데려오고 싶었기 때문이야. 엄마는 밤무대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번 돈을 한 푼, 두 푼 아주 독하게 모았고요. 아니, 미사리 하얀 벨리 씨는 왜 그렇게 지독하게 돈을 모은대? 아무리 밤무대라도 명색이 가수가 말이야. 싸구려 코티뿐. 빨간 립스틱 하나 사서 안 바르면 어쩌자는 거야? 무대 의상도 맨날 똑같은 그 낡아빠진 반짝이 원피스고. 아무리 노래 실력으로 뭉갠다지만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 나 돈 열심히 벌어야 되는 거 알잖아요. 6살 배기 내 아들이 고아원에서 나 기다려요. 걔는 매일 울면서 엄마 기다리는데 내가 연지 사서 바르고 분 사서 찍어 바를 시간이 어딨겠어요? 에그, 박복한 년. 여기 무대 뛰는 년치고 팔자 좋은 년 못 봤지만 너도 참 인생사 오지게 기구하다. 돈이 그렇게 급하면 차라리 스폰을 하나 물든가. 거 누구야? 삼거리 해장국집 건물주 최 사장이 자기한테 관심 많던데? 돈도 돈이지만 우리 아들한테 떳떳하려면 그건 안 돼요. 애가 커가면서 새아빠 있는 게 좋겠어요? 난 우리 아들이 눈치 보면서 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없어도 내 품 안에서 맘 편하게 크게 하고 싶지. 말이 좋아 쉽지 어디 그게 쉽냐고. 여자 팔자 뒤웅박이란 말이 괜히 나와? 아들도 철들고 커가봐라. 엄마가 돈 많은 사람하고 재혼해서 능력 있는 새아빠 만들어 오면 감사합니다 할걸? 그럴까요? 글쎄요. 엄마는 그렇게 하루하루 본인 건강이 상하는 것도 모르고 밤무대에서 열심히 노래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끼 간장 밥만 먹어가며 주변에서 지독한 수전론에 자판기 커피 한 잔에 살 줄 모르네. 고아원에 버린 아들 때문이 아니라 숨겨놓은 기둥서방 노름비 때문에 저렇게 사실은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거라네 등등 이상한 소문과 갖은 타박, 욕을 들어가면서요. 엄마는 밤무대 여가수면서 손님들이 건네는 술이나 주파에 장단 맞추듯 받아주는 면도 없이 빡빡해서 클럽의 사장은 엄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사리 허연빌리 씨, 아예 할 말 있으니까 사장실로 좀 따라와봐. 사장님, 저한테 하실 말씀이란 게 뭐예요? 진짜 몰라 물어? 아이 나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원. 왜 갑자기 그러시는 건지. 우리 클럽이 무슨 카네기 홀인 줄 아나 보지 당신? 네? 우리 클럽은 예술의 전당도 아니고 전국 노래자랑 그 모시기도 아니야.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 대먹지도 않은 고상 떠는 척 당장 그만두라고. 여기가 술 팔고 노래 팔고 웃음 파는 데지. 누가 당신 노래 들으러 오는 데 같아? 제가 할 일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알고. 순진한 거야 멍청한 거야? 나이도 처먹을 만큼 처먹었으면은 세상 돌아가는 이치쯤 알고 처신해야지. 뭐? 제가 할 일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일? 사장님,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사람 진짜 막 돌게 만드는 스타일이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요, 본. 삼거리 최 사장, 5년 단골 박 사장, 그 모시기야. 사채돈 굴리는 조폭킴 모시기까지. 당신이 아도 생고사리 마냥 뻑뻑하게 구는 통에, 울 클럽 발길 끊는 데잖냐. 술맛 떨어진다고. 밤무대 여가수의 노래를 듣고 노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남자 손님들의 비위를 거스른 잘못. 엄마의 잘못은 그것이었다고 합니다. 눈치 없이 고상하게 무대에서 노래만 부르려는 자존심. 그건 엄마가 애초에 반응이 별로였어도 앨범을 낸 정식 가수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정말 후에 만날 아들인 나를 위한 엄마만의 신념과도 같은 자존심이었을까요? 너무 한없이 투명한 물속에는 고기가 한 마리도 살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고기를 한 마리도 키우지 않고 사는 것도 누구에게나 허락되는 사치는 아니죠. 고기를 한 마리도 키우지 않고 사는 자존심을 지키려면 가진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 체념, 고상함, 여자로서의 엄전한 삶, 그런 것들을 선택할 권리는 자신의 고든 마음이나 주관 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 그 쓰린 진실을 엄마도 모르진 않았습니다. 누나도 좀 대충 살면 안 돼요?
나더러 갑자기 대충 살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다른 밤무대 여가수들처럼 적당히 웃음도 팔고 술도 팔고, 아이 좀 짜증 나겠지만 손 정도는 슬쩍 잡아주고 그러면서, 아이 그렇게 하면 사장 눈밖에 나는 일도 없잖수. 내 옆에서 보기 너무 답답하고 안 됐어서 그래요. 난 노래 불러서 돈 벌러 온 거지 여기 몸 팔러 온 거 아니야. 누가 누나더러 몸 팔래요? 그냥 아이 좀 적당히 살살 애교 부리고 융통성 있게 상황을 넘어가란 거지. 노래 끝나면 손님들하고 합석도 좀 하고 술도 한 잔 받고, 아이 손목 한 번 정도 슬쩍 잡혀주라는 거야. 적당히 깔깔 호호 웃으면서. 난 싫은 사람하곤 밥도 못 먹고 술도 못 먹어. 내 생겨먹은 게 원래 그래. 아 정말 누나 사장한테 한 번 더 찍히면 아웃이야. 내가 어제 사장이 매니저하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여기 잘리면 딱히 갈 데도 없으면서 어쩌려고 그래요 진짜. 그러게 말이다. 빨리 돈을 모아야 우리 아들 태경이 데리러 가는데 애미란 게 이 모양 이 꼴이니 나도 참 한심하고 갑갑하다. 그치? 울 태경이가 원하는 건 엄마가 하루라도 빨리 저를 데리러 오는 걸 텐데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말이야. 누나, 그러니까 누나도 좀 적당히 타협을 해. 이런 게 정 싫으면 차라리 식당 설거지를 나가든가 깔끔하게, 어? 여보셔 선우장 씨, 내가 이래봬도 가수야. 남들 아무도 모르는 이름 없는 앨범 냈지만 명색이 가수라고. 아니 명색 갖다 붙일 것도 없다. 내 직업은 가수고 나 노래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뭐 다른 거라는 거니? 그래, 내 상황 갈급해서 다른 거 한다고 쳐도 그럴 체력도 안 된다. 그게 솔직한 변명일 것 같네. 참 누나 못 말리는 사람이요. 현실은 시궁창, 속은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둥이 주제. 껍질 속 마음은 왜 그리 또 고고하우? 그러게나 말이다. 주제 파악도 못하고, 그치? 나도 알아. 내가 주제 파악 못하는 거. 그런 소리가 아니잖수. 아들내미 고아원에서 잘 큰데? 그제도 고아원에 몰래 찾아갔었어. 다행히 우리 아들 태경이 아픈 데 없이 밥도 잘 먹고 쑥쑥 잘 크고 있더라고. 원장 소녀님한테 신신당부하고 돌아왔지. 제발 어디 입양 보내지 말아달라고. 3년 내로 내가 꼭 우리 태경이 찾으러 온다고. 꼭. 그러니까 누나 좀 둥글둥글하게 살자. 어? 그래, 네 말 무슨 말인지 잘 알아. 앞으로는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네가 말 안 해도. 그리고 내가 생겨먹길 그런 걸 어쩌라는 거니? 식당 설거지 허드렛 일 뭐 나라고 그거 안 해본 줄 알아? 한 달하고 약값이 더 나왔어. 내가 팔자가 생겨먹기가 나 노래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성미야. 돌아가는 길이어도 이 길밖엔 내가 돈 버는 법도 없고 아들내미한테 가는 길도 이 길밖엔 없는 걸 어쩌냐? 아이고 좀 울지 좀 말고. 쥐구멍에도 해 뜰 날 있다고. 누나라고 언제까지 마냥 이러고 살겠소. 기운 좀 내라고. 어? 그리고 누가 모르나? 누나가 아들한테 부끄러운 엄마 되고 싶지 않아서 더 이러고 사는 거. 아이 네 다 알아요. 그만 좀 울라고. 어? 가까이서 남동생처럼 그 시절의 엄마를 지켜본 게 선호장 아저씨였어요. 아저씨가 엄마 얘기를 할 때 그의 눈은 회한서린 추억에 젖어 붉게 충혈되고 물기가 촉촉하게 서려 있었죠. 그 눈빛 속에서 나는 차마 아저씨가 말로 다 전하지 못했을 진심과 엄마가 살아온 세월의 진실들을 조금이나마 추측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버리고 살아온 시간, 세월의 흔적들, 그렇게 한없이 궁금하고 그립기만 했던 엄마 인생에 나이테를 선호장 아저씨를 통해 더듬어 볼 수 있었어요. 엄마는 밤무대에서 살아남기 힘든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엔 너무 순수한 사람이었지. 아이 그건 사실이야. 3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엄마는 날 찾으러 오지 않았는데 엄마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면서 매일 밤늦게까지 노래하는 일이 네 엄마 건강을 많이 상하게 했다. 겨우 조금 돈을 모았을 무렵 엄마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어. 게다가 수술 부위는
가수로서는 치명적인 성대와 후두였어. 그 수술 후로 이 엄마는 다시는 노래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 조금만 돈을 더 모으면 태경이를 데려올 수 있을 거라고 좋아하던 엄마는 큰 돈이 들어가는 성대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설상가상 수술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엄마는 더 이상 노래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다고요. 아들인 나를 데려올 수 있다는 희망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엄마는 낙심했습니다. 한동안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심하게 방황하는 날도 있었다고요. 누님, 오늘도 또 술이요? 아예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 되겠다고 큰 소리치던 그 당당하던 이희정 씨는 어디 가고 맨날 술이나 들이붓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오. 내비둬. 다 귀찮으니까. 내가 술을 퍼먹든 간장을 퍼먹든 니까짓 게 뭔 상관이라고 오지랖이야? 애미가 이 모양 이 꼴 날 줄 모르고 오늘이면 올까 내일이면 올까 고아원에서 누님 기다리는 아들내미 불쌍하지도 않소? 정신 좀 차려요. 이 술 내가 다 치울 거야. 일이네. 그만두지 못해? 우리 태경이 차라리 이런 못난 애미 말고 좋은 집에 입양 가면 차라리 걔한테 좋은 일일 거란 생각이 들어. 수녀님 찾아가서 차라리 말할랜다. 이제라도 우리 태경이 좋은 집 있으면 입양 보내라고. 노래 아니면 세상에 할 일 하나도 없어? 그거 아니잖아. 세상은 넓고 할 일 많은데 왜 이렇게 자빠져 주저앉아서 신세한탄이야. 아들내미 생각 좀 하라고 제발. 내가 노래 말고 이제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이제 대체 뭘 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태경이 찾아오나 그 궁리 중이야. 그 궁리하느라 너무 머리가 아프고 속상해서 그런다 왜? 그 궁리 그만하게 만들어주면 나한테 올 겁니까? 나한테 오면 머리 안 아프고 속도 안 상하게 해줄 수 있는데 당신 그렇게 원하는 당신 아들도 데려오게 만들어줄 수 있고 내가. 엄마와 선호장 아저씨가 놀라서 돌아본 곳에는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떡하니 서 있다고 합니다. 한 손에는 파랑색 장미 다발을 한아름 든 채로요. 김 사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김양식 사업을 크게 해 김으로 돈을 엄청 벌어 김 사장, 그리고 실제 성씨도 김씨인 미사리에서 알아주는 큰 갑부였다고요. 사업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임에도 엄마가 노래하는 밤무대 고객 중에 가장 신사인 사람이 김 사장이었습니다. 다른 밤무대 여가수들의 노래는 안중에 두었고 애초부터 엄마의 골수 팬을 자청하던 사람, 엄마의 골수 팬이면서도 단 한 번도 지저분한 출근댐이나 추파를 보이지 않았던 사람, 비가 후두둑 후두둑 쏟아지는 날이면 두둑한 지폐 다발을 커다란 꽃다발 속에 숨겨 몰래 선물하던 사람, 그리고 그 꽃다발이 당시엔 구하기도 힘든 파란색 장미꽃 다발이었다는 것. 비가 오는 날이면 자신에게 지폐를 꽂은 파란색 장미 다발을 선물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궁금했던 엄마는 한 큐에 그 꽃다발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하필 비 오는 날마다 파란 장미 꽃다발을 내게 선물한 건가요? 당신이 어떤 얘기 끝에 비 오는 날이면 기분이 몹시 슬퍼진다고 해서 비 오는 날 아들과 헤어져서 당신은 비 오는 날만 되면 기분이 견디기 힘들어진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 슬픈 게 싫어서. 그럼 또 왜 하필 파란 장미였어요? 장미는 빨간 게 흔하고 예쁘기도 하던데. 남자들 추파도 싫어하고 듣기론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스폰 같은 것도 절대 안 하는 여자라 고 예쁘긴 한데 참 티 없이 맑고 차갑게 예쁘기나 싶어서 그런 모양새가 파란 장미 닮아서 내 눈엔 당신 닮은 꽃이 파란 장미라. 시퍼런 잡초보다도 못한 나를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게 난 신기하네요. 의지할 곳 없었던 엄마,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엄마는 그렇게 김 사장이란 사람과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재혼과 동시에 엄마와 김 사장은 나를 데려오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즈음 기약도 없이 아주 갑자기 고아원은 이전과 확장을 했고 차일피일 나를 데리러 오기로 한 계획이 미뤄지던 때쯤 김 사장의 어머니, 엄마의 시어머니가 대구에서 상경을 했다고요. 소식도 허락도 없이 결혼식을 올린 아들에게 시어머니는 대노했고 당장 이 결혼 물으라고 노발대발했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 전에 낳은 아들인 나를 데려오겠다는 말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죠. 김 사장은 완고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어머니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했다네요. 어머니, 내가 살면서 언제 어머니 뜻 거스른 적 있습니까? 세상 알아주는 효자가 저였잖아요. 평생 같이 살려자 고르는데 그거 하나 제 마음대로 못합니까? 이거 하나만, 이 여자 하나만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어디 여자가 없어서 근본도 모르는 판무대 여가수를 며느리로 데려와. 우리 집안이 대체 어떤 집안인데? 네 아버지가 어떻게 일군 재산이고 기업인데? 저런 떠돌이 날라리를. 아이고 속이야. 아이고 머리야. 어머니, 희정이 정말로 좋은 여자예요. 판무대 가수 보고 어때서요? 그런데 있었어도 누구보다 행동 바르고 단정한 여자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한 거고요. 어머니, 저 여자 얼굴 보면 모르시겠어요? 네가 반반한 전현 낯짝에 눈이 헷가닥 멀어 그런 소리 씨부리는 거야? 전현이 근본이 있냐, 집안이 있냐, 아니면 재산이 있어?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과거도 모르는 여자를 떡하니 데리고 들어와서 뭐? 생긴 건 아주 말라 비틀어져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내면 다행이게 생겼구나.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눈에 뭐가 쉬어도 단단히 쉬어서는. 아이고 영감, 아이고. 이런 꼴을 나만 보라고 그리 먼저 가셨소. 아이고. 어머니 허락도 받지 않고 결혼한 거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끼리 아이 낳고 오순도순 사는 모습 보시면 어머니 마음도 변하실 거예요. 예? 제발 마음 푸세요. 뭐? 아이? 손주? 아니 그럼 니들 뭐 좋은 소식이라도 있다는 게냐? 김 사장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엄마는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김 사장과 엄마는 일단 아이를 낳게 되면 시어머니의 마음도 풀릴 거고, 그렇게 일단 시어머니의 마음을 푼 다음 저를 고아원에서 데리고 오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엄마는 마음이 아팠고 당장 나를 데리러 오고 싶었지만 엄마도 임신해서 점점 배가 불러오는 입장인데다가 집안 분위기상 당장 나를 데려올 수는 도저히 없는 상황이었죠. 여보, 정말 미안해. 당신의 가장 큰 슬픔이 뭔지 알면서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큰 소리치고 당신과 결혼해놓고 이게 무슨 짓인지. 지금 어머니 상황이 우리 태경이를 데려왔다간 너무 큰 분란이 날 게 뻔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아들아이 데려오면 그 상처가 고스란히 아이한테 갈 텐데. 당신이 출산하면 어머니 마음이 풀릴 거예요. 아니, 그때는 어머니 마음이 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조건 태경이 데리고 옵시다. 어머니한테 손주 안겨드리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예의를 보이고 그 후엔 당신하고 한 약속 꼭 지키겠어요. 당신 아들 태경이 내가 데리고 오리다. 김 사장과 엄마는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하루하루 출산일만 기다렸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출산일을 기다린 건 엄마였죠. 뭔가 합당하고 떳떳한 구실을 만들고 나를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 욕심, 하루하루 남산만큼 불러오는 배를 보면서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침내 막달이 되고 난상 끝에 엄마는 예쁜 딸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여자아이, 그러니까 내 여동생의 이름은 나의 이름을 따서 테리라고 지었다고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엄마의 인생이 행복해지길 바라지 않는 하늘의 장난일까요? 심한 난상과 노산이었던 탓에 엄마는 동생 테리를 낳고 식물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했던 집도인은 무릎을 꿇고 김 사장에게 사죄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동생 테리가 세상에 태어난 순간 엄마는 세상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식물인간 상태로. 엄마는 그렇게 10년 넘는 시간 동안 병상 위에 누워있다고 했습니다. 희정씨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 태경이도 찾아오고 우리 네 식구 이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제발 눈 좀 떠봐요. 네? 사내 놈이 여자 하나 때문에 눈물 바가지 흘리는 꼴이라니. 그건 그렇고 태경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이, 어머니가 언제 병실에 들어와 계셨어요? 아니, 할미가 돼서 소녀 태어난 병원에도 못 와본다니? 왜? 내 핏줄, 내 손녀 테리 보러 왔다.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니? 어머니,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이 불쌍한 사람은 괜히 나 때문에, 나 만나서 내가 좋아한 죄로 지금 이렇게 식물인간이 됐다고요. 시끄럽다. 그나저나 태경이라니 세상에. 내 이럴 줄 알았다. 진즉에 과거가 깨끗하지 못한 걸 알아봤어. 태경이라니. 감히 남의 집 자식을 우리 집안에 들여와 키울 생각을 해? 너도 참 뻔뻔하구나. 어머니, 어머니 어디 가세요? 제발 좀 고정하세요. 네? 김 사장의 모친은 그 길로 하태경이 지내는 고아원을 수소문해 알아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사장은 모르게 비밀리에 고아원 원장에게 금 1봉을 줘가면서 고아원 원장이 나의 행방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못하도록 입막음을 시켰다고요. 세상에서 가장 치밀하고 야비하기 짝이 없는 잔인한 거래가 김 사장의 모친과 고아원 원장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김 사장의 모친은 대단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집안에 근본 없는 여자와 거기다 그 근본 없는 씨까지 데려다 거둘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대단하기 짝이 없는 김씨 집안을 말아먹을 제왕과도 같은 일이었죠. 고집불통의 오만한 노인네는 고아원 원장에게 적지 않은 돈과 약간의 부동산까지 지어주곤 하태경의 소식과 거처를 절대 발설하지 말라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원래부터 돈에 약했던 원장은 그 제안을 넙죽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5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날 데리러 오는 사람이 없었던 거군요. 엄마는 물론이고. 자신의 모친이 고아원 원장과 더러운 고래를 했다는 걸 김 사장이 알았을 때는 그 악독한 모친도 죽고 네가 지내던 고아원 원장도 암으로 죽은 후였어. 정말 거지 같은 집에 입양됐다가 파양된 후로 난 그나마 알고 지내던 고아원 선생님들과도 이상하게 다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게 다 그 고약한 노친네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널 찾을 길은 더욱더 요원했던 거야. 네 엄마가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몸져 누운 후로는 김 사장은 너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했었어. 뭐 이런 거지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는 건가요, 대체? 사필귀정, 그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라도 거짓말처럼 서울역 한복판에서 그 10,000원짜리를 가진 널 만난 걸 보면. 선우장 아저씨는 그 오래된 10,000원짜리 지폐의 뒷면에 엄마의 집 주소를 적어주었습니다. 배고픈 노숙자에게 적선하고 던져버렸던 10,000원짜리에 엄마가 사는 곳의 주소가 떡하니 적히는 그 순간에 심정을 어찌 말해야 할까요? 떨리는 손으로 부들부들거리며 10,000원짜리를 건네봤는데 어쩔 수 없이 주르륵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우장 아저씨는 내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이제 그만 지체하고 어서 빨리 엄마에게 가보라고 했지요. 난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한 채 서울역을 뛰쳐나와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식물인간 상태지만 그래도 아직 숨을 쉬며 살아있는 엄마가 계신 그 집으로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아니, 누구신데 자기가 누군지 제대로 말도 못하고 버벅거려요. 아줌마, 대체 무슨 일로 소란이에요?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젊은 청년이 한 명 찾아왔는데 누구냐 물으니까 제대로 말을 못해서요. 좀 수상해 보이는데 돌려보낼까요? 청년이라고? 잠깐. 그러지 말고 내가 누군지 보겠어요. 그날따라 아침부터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던 김 사장은 수상한 청년이라는 가정부의 말에 버선발로 현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 사장은 뭔가 한 큐에 하태경을 알아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눈빛에서 난 알 수 있었죠. 늦은 시간에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태경이라고 합니다.
태경이? 하태경? 자네가 정말 하태경이 맞나? 네, 맞습니다. 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김 사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20년도 넘은 그 10,000원짜리 지폐에서 볼펜으로 흘겨 쓴 엄마의 오래된 글귀를 보고 김 사장은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렇게 우는 김 사장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가져다 대려는데 김 사장 아저씨는 벌떡 일어나 나를 꽉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뜨겁고 따뜻한 포옹에서 난 100마디 말보다 더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죠. 널 만나는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냐? 미안하구나. 정말로 미안해. 이 아저씨가 너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도 부족하다. 나를 용서해 주겠냐? 어쩔 수 없으셨다는 거, 최선을 다하셨다는 거 다 들어서 알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보다 저희 엄마를 보고 싶습니다. 김 사장이 손을 잡고 따라 들어간 넓고 쾌적한 2층 벽돌집. 소문처럼 선호장 아저씨의 말처럼 김 사장 아저씨는 부자가 맞는 모양이었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이나 회장의 집 같은 딱 그런 부티 나는 대저택은 아니었지만 널찍한 정원과 정성스레 가꾸어진 잔디밭, 보기 좋게 다듬어진 정원수들이 됨됨이가 검소한 부자의 집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운치 있고 깔끔하게 관리된 돌계단을 몇 개 올라갔을 때 다리가 떨려왔어요. 10개가 채 넘지 않은 돌계단을 올라가서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었죠. 심호흡을 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집에서 가장 좋은 방에 엄마의 침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고 갸냘픈 숨을 내쉬고 있는 엄마, 죽은 건지 살아있는 건지 창백한 얼굴을 하고 눈을 감고 있는 엄마.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의 품으로 나는 달려갔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만지고 미동 없는 엄마의 품에 와락 안겼어요. 엄마 내가 왔어요. 나 태경이야. 태경이가 왔다고 엄마. 엄마 좀 일어나봐요. 응, 엄마. 엄마를 부르며 엄마의 얼굴을 만지고 엄마의 손을 잡았지만 엄마는 아무런 미동이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김 사장 아저씨가 흐느끼며 엄마의 상태를 대충 나에게 설명했지요. 잠시 뒤에는 내 동생이라는 테리가 들어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테리는 나를 보자 좀 쭈뼛거리다가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오빠라고 했습니다. 전에 고아라고 생각했던 내 인생에 동생이 생기는 순간, 그 순간은 분명 엄청난 감동과 따뜻함의 결정체와도 같은 순간임이 분명했지만 미동 없는 엄마를 봐야 하는 슬픔에 난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엄마인데, 그렇게 만지고 싶던 엄마인데, 그렇게 안기고 싶던 엄마 품인데 식물인간 상태의 엄마는 아무런 말도 아무런 포옹도 내게 건네줄 수 없었죠. 사무치는 마음을 억누르며 돌아서려다 나는 다시 엄마에게 다가섰습니다. 엄마 머리맡에서 비어져 나오려는 울음을 꾹 참고 나지막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엄마와 내가 부르던 그 옛날 추억의 노래를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그 옛날 엄마가 개사에 불러주던 엄마와 나의 노래, 그 노래를 나직하게 부르는데 참고 참았던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아니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래도 조금만 울자고 그렇게 다짐하고 방 안에 들어왔던 저인데 한번 터지기 시작한 눈물샘은 말을 듣지 않았죠. 멈추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흐느낌은 좀채로 멈추지지 않았습니다. 파리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는 엄마가 지금이라도 갑자기 눈을 떠서 나를 보고 반가워하고 꼭 끌어안아줄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에서 그런 기적이라는 것이 가당키 난 것인가요? 엄마와 나의 노래를 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불렀지만 엄마는 굳게 눈을 감고 여전히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항상 이런 상황에서 심전독의 비푸음이 삑삑 심상치 않는 소리를 내며 엄마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하고 엄마가 꿈틀거리는 손가락을 움직여야지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외치는 나의 사무친 부름, 엄마 아들 태경이가 왔어 하고 반복해서 말하는 나의 부름에 엄마는 영영 대꾸가 없었습니다. 태경아, 진정하렴. 엄마가 표현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 느끼고 계실 게다. 오빠 마음은 알겠는데 엄마한테 너무 큰 충격이나 자극을 주는 건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만 진정하고 이리 와서 좀 쉬어요. 네가 아까 한참을 반복해서 부른 그 노래 말이다. 엄마가 건강하실 때 하루에도 몇 번씩 부르던 노래다. 엄마가 그렇게 태경이 너를 매일같이 그리워했어. 오빠도 그 노래 까먹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해요. 밤마다 혼자 부르면서 잠들었으니까. 태경아, 너에게는 이 아저씨가 면목이 없다. 엄마가 저렇게 되신 것도, 너를 당장 찾으러 갈 수 없었던 것도 모두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 가장 커. 너에게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염치가 없구나. 아니에요. 선우장 아저씨한테 다 들었어요. 나 엄마 원망 하나도 안 해요. 아저씨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해해요. 엄마만 건강하게 깨어나실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어요. 엄마를 찾아간 후로 나는 김 사장 아저씨의 강력한 권유로 엄마와 김 사장 아저씨의 집에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리 엄마가 몸져 누워있는 엄마의 집이라지만 새아버지와 아버지가 다른 동생이 사는 집에 들어간다는 게 영 내키지 않고 고민스러웠죠. 그러나 나, 테리, 김 사장 아저씨 이렇게 셋이서 엄마를 돌아가며 보살피자는 제 일을 테리와 아저씨가 했고 나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나와 김 사장 아저씨, 테리는 번갈아가며 엄마 병상 옆을 지켰습니다. 2명의 남자와 귀여운 딸이 엄마의 병간호를 앞다투어 하려는 통에 집에서는 매일 작은 다툼과 경쟁이 일어났지요. 물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따뜻한 온기가 감도는 다툼이긴 했습니다. 사람 하나 더 들어왔을 뿐인데 아이 집에 온기가 도는구나. 태경아 고맙다. 같이 살자는 아저씨 제 일을 흔쾌히 수락해줘서. 아니에요. 변변하게 오갈 데 없는 저 믿고 받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 우리 가족, 엄마만 자리에서 일어나면 정말 완벽하고 행복할 텐데. 그치, 태경 오빠? 그러게 말이야. 아이 그렇게만 된다면 나도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참 그리고 태경아. 아이 네가 전에 하던 일이 배우라고 하지 않았냐? 네, 근데 대표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극 무대 몇 편, 영화에서 엑스트라 몇 번 한 게 다예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동생 테리까지 이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까 천천히 대학 입시부터 알아보자. 연극 영화과 같은 데 가서 제대로 연기 수업 받아보는 게 어떨까? 고맙습니다, 아저씨. 김 사장 아저씨의 도움으로 나는 형편이 안 돼 진학하지 못했던 연극 영화과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입시 준비를 위해 수능 학원도 끊고 연기를 제대로 배우기 위해 제대로 된 유명 선생님에게 개인 레슨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입시 준비에 바쁜 나를 대신해서 엄마의 병간호는 테리와 김 사장 아저씨가 더 많이 하게 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에 관해 저는 김 사장 아저씨와 테리에게 많이 미안했고요. 태경아, 네가 공부하느라 엄마 간호 못한다고 미안해할 거 없다.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합격을 위해 매진하는 것뿐이니까. 오빠, 나는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 준비하다 진로 못 정해서 나름 방황기라 시간이 많은 거야. 이제는 오빠가 대학 갈 차례니까 엄마는 걱정하지 말고 올해 꼭 대학에 가. 알았지? 병상에 누워있는 엄마가 말은 못해도 가장 원하는 게 태경이 네가 이제라도 제대로 대학도 가고 꿈을 펼치는 일일 게다. 네가 열심히 입시 준비하는 일이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렇게 김 사장 아저씨와 테리의 배려 덕분에 나는 마음 편하게 입시 준비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 배우에게 발성, 호흡, 제스처까지 제대로 된 연기 수업을 받게 되니까 하루하루 연기 실력이 자연스럽게 늘어간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죠. 공부에 그다지 흥미는 없었지만 수능 성적도 기본 커트라인은 맞춰야 좋은 연극 영화과에 원서를 넣을 수 있기에 밤잠을 참아가며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로 어렵게 생긴 나의 가족들, 실망감을 안겨주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해 11월이 되고
나는 늦가기로 수능시험을 치르고 해가 바뀌는 1월 말이 되어서 실기시험도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원하던 4년제 대학에 연극 영화과에 합격했고요. 아저씨, 테리야, 나 합격했어. 땡땡 대학 연극 영화과. 합격 여부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방금 확인했어요. 태경아, 축하한다. 최선을 다하는 널 보면서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어. 오빠, 축하해. 엄마가 정말로 좋아하시겠다. 아니, 테리야, 오빠가 대학에 합격했는데 왜 우는 거야? 대체 왜? 혹시... 이상하게 슬픈 예감은 예전부터 틀리는 법이 없는 걸까요? 합격 통보를 알리는 대학 홈페이지 화면이 뜬 휴대전화를 한 손에 든 채로 전 엄마가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삐 소리를 내며 일직선을 그리고 있는 심전동계 피부음, 그리고 여느 날보다 더욱 미동 없이 굳은 모습으로 꼼짝없이 누워있는 파리한 엄마의 얼굴. 산소 호흡기를 제거한 모습에서 나는 직감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구나. 식물인간으로 오래 투병하다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구나. 엄마, 나 태경이 왔어. 나 땡땡대학 연극영화과 합격했어. 이거 봐봐. 휴대폰에 보이지?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 태경아, 수고했다. 엄마가 가시는 길이 그래도 마음 편하실 것 같구나. 아까 오빠랑 전화로 합격 소식 얘기하고 전화 끊자마자 엄마 이렇게 심장이 멈추셨어. 아마 오빠 합격 소식 기다리고 있으셨던 것 같아. 정신없이 엄마 장례식을 치르고 나는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늦은 밤 대학 기숙사에서 창문을 여니 환한 보름달이 떠 있네요. 그 보름달의 테두리를 따라 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그려봅니다. 엄마의 얼굴처럼 환하고 동그란 보름달을 보고 있자니 그 옛날 엄마와 나의 노래가 다시 생각납니다. 엄마 계신 곳도 저렇게 환한 달이 잘 보이나요? 엄마 아들 태경이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 사랑하고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곳에선 건강하게 좋아하는 노래도 실컷 부르면서 행복하게 지내시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